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 소식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실세로 알려졌던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오늘은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뉴스에 대한 북한 전문가들 견해부터 좀 정리해서 알려주실까요? 예, 저는 국정원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정보를 던졌는지 그런 국내 정치적인 배경을 따지기보다는 네. 북한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실각설이 나온 후에 북한 전문가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고 또 전문가들이 SNS에 올린 의견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장성택 측근 2명이 처형됐다는 것 외에 팩트가 나온 게 없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장성택이 설령 힘을 잃었다고 해도 북한 체제가 요동치고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는 무리라는 지적을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네. 북한 정권의 2인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장성택 아니었습니까? 예. 예. 왜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장성택이 김정은 체제의 2인자라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한 평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정해진 게 2009년 초였고 또 아버지 김정일 사망 후에 2년 정도가 지나면서 김정은 1인 체제가 거의 완전하게 구축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장성택은 그 체제를 떠받치는 일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장성택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체제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크게 보더라도 장성택은 김정은을 빼고 권력의 주축 3인방 중에 하나였는데요. 군을 장악한 최룡해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박봉주 내각 총리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한 요동칠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김정일 사후 2년이 이제 지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장성택의 힘이 자연스럽게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은 1인 체제를 구축하는데 장성택이 산파라든지 혹은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1월에 이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라는 조금 한가로운 일을 맡게 되면서 서서히 밀려났거나 아니면 스스로 뒤로 빠졌다고 봐야 된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장성택이 동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도 그런 조짐이었습니다. 장성택 같은 케이스가 이미 한 번 있었는데요. 김정은이 2010년 9월에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맡았던 자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네. 당시에 김정은하고 같은 자리에 올랐던 리영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리영호는 김정일 장례식 날에 운구차 옆에도 섰었고 또 군 총참모장이 되면서 김정은 시대의 최고 실세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갑자기 작년 7월에 해임되고 숙청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결국은 리영호라는 사람은 과도기를 관리하는 임무를 하고 빠졌다는 건데 장성택도 그 리영호와 같은 경로를 밟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작년 7월 리영호가 숙청될 때도 우리 국내 언론이 이렇게까지 크게 보도를 했었나요? 장성택만큼은 아니었지만 네. 북한 군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장성택의 실각. 예. 실각이라는 표현에도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에 실패해서 자리에 물러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런데 대개는 문맥으로 볼 때는 큰 지위에서 경질된다,
제거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성택의 실각이라는 표현이 맞으려면 장성택이 아주 큰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전제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한 측면은 장성택은 김정일 시대에도 2003년에 한번 물러났다가 2006년에 복귀한 적이 있었고 또 최고 지도자의 고모부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군을 장악한 최령화가 밀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건 정말 추측의 영역에 있는 기사였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죠? 장성택은 오랜 중국통이고 또 친중국 인사이기 때문에 중국 쪽 반응이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일단 그 측근 2명, 장성택의 측근 2명이 채용됐다는 정보만큼은 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그거 이상 관련 뉴스를 거의 내보내지 않았는데요. 역시 그 측근 처형 외에는 모든 소식들이 아직은 추측이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 말고 일본이나 뭐 미국 이런 언론들은 한국 국정원발 정보를 받아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국정원 정보를 받아 쓰는 거는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를 국정원이 던졌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뉴스 가치가 있으니까 국정원이 내놓은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의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2010년 11월 말에 있었던 북한의 화폐개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언론이 먼저 북중 국경지역 소식통들한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고 국정원은 사후 확인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건 맞는 보도였고 그거에 따라서 추측성 기사, 취재를 할 수 있었으니까 추측성 기사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2008년에 김정일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는 것, 그때를 돌아보면은 그거는 국정원이 먼저 확인을 했는데요. 그 쓰러졌다는 것 사실 자체는 맞았지만 문제는 뭐 쓰러졌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할 거라든지 뭐 이런 추측 기사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그런 기사에다가 군부를 떼면서 그렇게 점점 더 확산이 됐었는데 그것들은 완전히 틀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성택 측근 2명이 처형됐다는 걸 가지고 뭐 대남 도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쓰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자들이요. 예. 국정원한테 듣고 썼으면은 예. 그렇다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뭐 확인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군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한 말을 정확히 인용 부호를 따서 하는 게 일단 최소한 맞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 예. 어제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났군요. 예. 바이든 부통령하고 아베 총리의 말의 강조점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위기관리와 효과적인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항공사들한테 중국의 방공구역을 지날 때는 중국에다 비행계획을 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꾸겠다는 그런 중국의 시도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요. 어제도 일본과 중국의 대화를 촉구하는 좀 어정쩡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아베 총리는 강력한 미일 동맹의 기초에서 두 나라가 연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중국의 현상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일본이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바이든 부통령의 그런 자제 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불안감 혹은 불만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출범하는 거죠? 예,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판 NSC라고 부르는데 이 국가안보회의가 오늘 출범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하고 또 특정비밀보호법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이 3가지가 일본 우경화의 3대 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첫 발을 떼게 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첫 번째로 다룰 현안은 당연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인데요.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자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 어떤 강경 대응 방침 같은 거는 안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어쨌든 일본 방위 정책의 큰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또 다른 축의 그 특정비밀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유엔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군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그저께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본 중의원이 지난 26일에 통과시켰던 특정비밀보호법을 비판했는데요.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라는 사람은 대개 북한이나 중국의 인권 상황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일본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만큼 이 특정물류법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베 내각은 오는 금요일 6일까지 참의원을 통과시켜서 법으로 굳힌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또 일본 국내적으로도 여당 3인당의 간사장이 국민들의 법안 반대 시위에 대해서 테러라고 비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